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누님, 김광섭. 애들만 먼저 태워 시퍼런 바다에 띄워놓고 보니 집이 간데없어 발길이 돌아서지 않았다. 아침마다 남쪽에 절하신다더니 지성이면 감천이라. 남북 적십자 회담 때에는 안 된다는데도 실오리에 남아 희망을 붙이고 시간이 흐르기만 기다리시던 어머님은 어느 울타리에서나 누님이 불쑥 나올 것만 같아 저 울타리 안에는 누가 사는지 들여다볼 수 없을까. 거지가 지나도 혹시나 해서 찬찬히 여겨보신다던 그 어머님마저 돌아가셔서 누님 이야기는 아예 없어지고 말았다. 어디선가에서 눈도 바로 못 감았으려나. 어머님하고 영혼끼리 고향집에라도 가서 만났으면 현몽이라도 있었을 법한데. 김광섭 시인의 누님입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아픔이죠. 한국전쟁 때문에 헤어진 누님과 그 누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다 결국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신 어머님의 마음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이렇게 노래한 시인도 오래전에 이미 고인이 됐습니다. 살다 보면 잊지 말아야 되는 일도 세월이 흐르면 또 자연스레 잊혀지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기억을 해야겠죠. 61년 전 우리는 정말 기억하기도 싫은 상처를 겪었고 그때 헤어진 수많은 가족들이 지금까지도 이 산의 아픔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기억해드리는 것밖에 해드릴 수 없지만 적어도 그것만큼은 우리가 꼭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김영현 작가의 깊은 강은 멀리 흐른다입니다. 이 김영현 작가는 1955년에 경남 창녕에서 태어나 1984년 오늘 소개하는 작품 깊은 강은 멀리 흐른다를 창비 신작 소설집에 발표하면서 문단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으로 1990년 한국일보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대표작으로는 소설로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풋사랑, 폭설, 포도나무집 풍경이 있고요. 시집으로는 남해엽서, 겨울바다 등이 있습니다. 작품 소개한 후에 김영현 작가 직접 모시고 작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김영현 작가의 깊은 강은 멀리 흐른다. 함께 하겠습니다. 깊은 강은 멀리 흐른다. 김영현. 하관하고 흙을 덮으면서 한켠에서는 상여를 불태우는데 때마침 불어오는 골바람이 매캐하고 지린내 나는 연기를 내며 불길을 돋우었다.
겨울이라 하지만 뜨끈한 안방 윗목에 병풍을 치고 5일간을 두었으니 신체의 일부가 상하여 아까 하관을 할 때 기호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돌려버렸었다. 신체에서 나온 진물이 상여의 나무와 헝겊 따위에 묻어 불길에 타오르며 짙은 노린내 같은 냄새를 내는 것이었다. 상두꾼들이 관을 덮은 흙을 다지면서 처량하게 소리를 하는데 그 소리의 끝이 겨울바람에 낚아채어 중간에 사라졌다 다시 이어지곤 하였다. 길이를 택한다고 택하긴 했지만 가시나무 끝에 매달려 웽웽 울어대는 겨울바람이 여간 날선 게 아니었다. 풍수영감은 자기 친구의 누울 자리를 자기가 잡아준 것에 대하여 대단히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였지만 기호로서는 그 자리가 썩 신통한 자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벌써부터 들었다. 그래, 여보소서 울어라. 울고 싶을 땐 울어야지. 이 태아를 언제 울어보겠니? 대충 봉분 작업이 끝나자마자 1차 술잔을 올린 다음 상제와 문상객들은 바람을 피해 산비탈 얕은 곳 천막을 쳐둔 대로 내려왔다. 여인네들은 벌써 솥을 걸고 국을 끓여내고 있었다. 상제들은 그 곁에 병풍을 치고 영정을 모신 다음 낡은 돗자리를 깔고 일렬로 서서 문상객을 맞았다. 상제들이래야 맞상제인 만기형은 폐병 때문에 주위의 만류로 먼저 하산해버리고 둘째인 기호와 셋째인 병섭이 뿐이었다. 뭐라고 할 말이 없네. 날씨가 추운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세, 힘내시게. 아이, 저 소리는 오케이 할망구 소리 아이가. 예, 그런데요. 저 가봐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구만. 상주는 자리 비우는 거 아닐세. 예. 오케이 할머니 아까 보니까 술을 많이 드셨던데요. 에휴, 어째 방정을 떨더라니. 에휴. 그런 와중에서 오케이 할망구가 유난스레 술에 취하여 방정을 떨다가 그리 높지 않은 비탈에서 떨어져 나중네 하고 고함을 쳤다. 나이가 60이 다 되었는데 어른이나 아이나 모두 오케이 할망구였다. 오케이 할망구의 소란이 끝나자 기호는 병섭이더러 먼저 허기를 채우라고 한 다음 자신은 병풍 뒤로 가서 담배를 피워 물었다. 먼저 집으로 내려간 만기형을 생각하자 기호의 가슴은 갑자기 답답하게 잠겨져 왔다. 어무인묘 이장할 깁니다. 만기니 대체 와 이러노? 어? 아이, 만기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나? 와요, 작은 할매. 아버지 옆에 어머니 모시겠다는 게 뭐 잘못되십니까? 이마 이 대체 와 이러노? 어? 한 30년이 다 된 어머님 여 이장을
이제 와서 들고 나면 못잖아. 그것도 아버지 눈 감자마자. 만기니 그러는 거 길러준 어머니한테도 도리가 아니다. 30년이 다 된 돌아가신 어머니 묘 이장을 이제 와서 더구나 아버지가 눈을 감자마자 들고 나온 것은 어떻게 보면 망측한 짓이었고 살아계신 어머니, 즉 기호와 병섭이의 어머니에 대한 도리가 아니었다. 만기형은 거의 신들린 사람처럼 보였다. 지금 너가 어머니가 내한테 잘해준 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건 내도 알아. 근데 내는 우리 어머니 묘 이장 반드시 하겠단 말이다. 형님, 목소리 좀 낮추세요. 쟤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어머니 묘 불쌍한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곁으로 이장할 깁니다. 만기 어머니 지금 묘자리 아주 좋아. 뭐라고요? 지금 뭐라 하십니까? 우리 어머니 묘 이장한다고요. 돌아가신 어머니 자리가 탈 없다고 거둔 풍수영감이 기호 대신 멱살을 잡혀 내동댕이 쳐졌다. 그렇게 고래고래 고함을 치며 저주를 퍼붓는 만기형의 모습은 정말 어리숙하고 착한 평소의 만기형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아니면 아버지 밑에서 억눌려 왔던 만기형 진짜 모습인지도 몰랐다. 눈발이 성기게 비치고 겨울낮이 바쁘게 접히는 기분이 들자 주위에서 하산을 종용하는 소리가 높아졌다. 눈발이 점점 굵어지고 있었다. 사실 어제는 만기형과 심하게 다툴 뻔했지만 기호로서는 만기형을 이해하는 쪽이었다. 아니, 모든 것을 무조건 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기로 노력하는 쪽이었다. 그것만이 아버지와 만기형의 오랜 싸움 속에서 양심적인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당신도 저렇게 가는구만. 근데 저 울음소리는 첫째 만기 아이가? 그렇구만. 그 만기가 지 아버지 죽음을 저렇게 슬퍼하다니. 그러게, 원래 앙숙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아버지가 그토록 미워하던 만기형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해서 그토록 복받쳐 울어대었는가 하고 의아해할 것이다. 사실을 이야기하면 진짜 용서받아야 할 사람은 아버지였다. 막내인 병섭은 워낙 나이가 처져서 서로 가까이 할 틈이 없었지만 2살 타울인 만기형과 기호는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다. 같이 가! 기호야, 어서 와. 형, 어떻게 건너가? 내가 업으면 되지. 자, 업혀 기호야. 덩치가 나이에 비해 조금 컸던 만기형 뒤에 기호는 그야말로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약삭 빠르고 욕심 많은 기호에 비하여 만기형은 그저 사람 좋은 아이였고 욕심일랑 아예 담쌓은 아이였다. 기호는 만기형의 양보를 형으로서 하는 당연한 양보로 받아들였고 그러면서 만기형 뒤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동생으로서 마땅한 존경을 표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당연하고 마땅한 관계에 한 가지 의문의 낚시를 던진 사건이 있었다. 5살 되던 해의 일이다. 야, 떼쟁이 고집쟁이 기호야. 이 물고기는 내가 잡았어. 아니야, 내가 잡았으라. 망정 믿고 까부나본데 한번 맞아볼래? 야, 무슨 일이야? 기호야, 왜 그래? 야, 이
물고기 내가 잡았는데. 아니야, 망규. 내가 잡은 건데 기호가 떼쓰는 거예요. 기호가 잡은 거래잖아. 망규, 아니에요. 기호가 잡았대잖아. 코피가 터졌지만 순식간에 당한 일이라서 그 아이는 울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마침내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귀청이 떨어져라 울어댔다. 만기형은 물고기를 기호 손에 건네줬다. 만기 형도 내가 우기고 있는 것 알았어. 그런데 왜 내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내 편을 들었을까? 진짜 동생이었다면 나를 혼내켰어야 해. 그랬다면 마음이 이렇게 무겁지는 않았을 거야. 그 사건은 비록 사소하고 일상적이기는 하지만 기호의 가슴에 아주 큰 인상을 남겨주었다. 만기형과 기호의 사이를 결정적으로 단층짓게 만든 것은 빌어먹을 입시 때문이었다. 읍에 있는 중학교에서 중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적으로 졸업한 만기형은 재수까지 하여 MC에 있는 공업학교에 진학을 했고, 기호는 다음 해 당당히 차석으로 DC에 있는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다. 약삭빠른 생존 경쟁의 논리는 승자에게 인격적인 우월성까지 부여하는 것이다. 기호에게는 차츰차츰 나쁜 버릇이 생기게 됐는데 그것은 만기형을 동정하는 버릇이었다. 동정심 뒤에는 언제나 일종의 경멸 같은 것이 숨겨져 있는 법이다. 저기 만기야. 예, 어머니. 너도 하숙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만 너도 알다시피 기호가 이번에 학교에 들어가서. 괜찮습니다. 지는 자취해도 됩니다. 맹문학교 댕기는 아를 자취시켜봐라. 공부는 언제 하노? 맞습니다, 아버지. 기호는 하숙시키소. 기호는 어릴 때 동생으로서 당연한 권리로서 형의 양보를 받은 것과는 전혀 다른 당연함만으로 만기형이 MC에서 자취를 하는 동안 자기는 DC에서 하숙을 하며 어느 정도 여유 있게 공부하는 권리를 받아들였다. 만기형의 가슴에 결핵균이 진을 치고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기 시작한 시기는 자취를 하면서부터였다. 그러나 모두가 인정하는 병의 연원은 훨씬 깊은 곳에 있었다. 그것이 이번에 어머니 묘 이장 문제를 놓고 온 집안이 떠들썩한 이유 중 하나였다. 상제가 대문으로 들어설 때는 이미 산 그림자가 어둠에 묻히고 눈발이 하얗게 깔릴 무렵이었다. 대문에 근조라고 쓴 청홍등이 바람에 건들거리고 있었다. 형님, 아버지 잘 모셔드렸어요? 추워서 고생이 많았지. 형님, 그냥 누워 있으세요. 기호는 얼른 만류를 했지만 곧 만기형의 심각한 기침으로 소용이 없게 됐다. 얼굴이 빨갛게 돼 어깨를 들썩이며 숨이 끊어질 듯이 기침을 해대더니 마침내 거품이 부글부글한 가래를 한 사발이나 요강에 뱉어냈다. 보는 사람도 딱한 노릇이었다. 그런데도 참나무처럼 마른 손을 뻗어 담배를 꺼내어 물었다. 만기, 제발 담배 좀 끊으라. 니 그 폐병 그다 니 책임이대. 공업학교 다닐 때 엑스레이에 폐병 증세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대단한 정도는 아니었다. 기호도 그때 우연히 만기형의 엑스레이 필름을 본 적이 있었다. 의학적 지식이 없는 기호로서는
대수롭지 않게 보고 그대로 봉투에 넣어두었다. 그런데 만기형은 그게 아니었다. 만기형은 그 엑스레이 필름을 마치 보물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고 소중히 다루었다. 어쩌다 만기형이 그 필름을 꺼내어 들여다보고 있는 순간을 목격한 적이 있었다. 만기형은 방바닥에 똑바로 앉아 엑스레이 필름을 번쩍 들고 창에 비춰보면서 마치 의학 박사라도 되는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폐병이라. 폐병. 어떻게 보면 그 표정은 의학 박사가 아니라 주술가의 표정이라고 하는 편이 맞을지도 몰랐다. 왜냐하면 두 손으로 엑스레이 필름을 번쩍 들고 창에 비춰보는 만기형의 표정 속에는 감히 접근하지 못할 어떤 무게 같은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비애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냉소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한마디로 잘라서는 표현할 수 없는 무게였다. 담임 선생님의 주의 깊은 통보가 없었더라면 그들 집에서는 아무도 만기형의 발병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담임 선생님의 주의 깊은 지적보다 훨씬 그 병에 대하여 더 잘 알고 있었다. 말하자면 아버지는 그 병에 대하여 넌더리를 낼 만큼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기호가 태어나기 전 만기형이 갓난아기일 때 만기형의 어머니가 그 병으로 돌아가셨던 것이다. 이제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돼버렸지만 아무도 만기형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대놓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것은 그들 집안의 영원한 비밀처럼 묻혀가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론 영원한 비밀처럼 묻혀가면서도 한편으론 만기형의 가슴 속에서 폐병과 함께 짙은 상처로 되살아나고 있었던 것이다. 고기를 가지고 다투었던 며칠 후 낯선 손님이 한 분 찾아왔다. 여름인데도 흰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메꾸 모자를 쓴 아버지와 같은 연배의 신사였다. 키는 작았지만 단단해 보이는 체구에 짙은 눈썹 밑에 눈빛이 차가워 보였다. 사정이 어찌 됐든 간에 자네 누님하고 나는 살을 섞은 부부지가 맞다. 황 선생, 지금 와서 내가 옛일을 논하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비명에 간 우리 자영을 생각해서라도 그 아이만은 내가 데려가는 게 좋을 듯해서. 자영 하지 마라. 순남이 그놈아는 빨갱이다. 빨갱이라도 측수까지 빨간 놈이란 말이다. 내가 지금 와가 어디 시가리 눈물만큼이라도 양쌤의 가책을 받을까봐 그러노. 죽은 사람 가지고 그렇게 악담하는 법 아닙니다. 우리 누님 죽어서도 이 집 귀신 아니고 이 집 제사밥 얻어먹지 않을 겁니다. 황 선생, 지난 이야기 꺼내서 미안하지만 살을 섞었다고 해서 하는 말인데 어디 그게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섞은 살입니까? 남편을 빨갱이로 몰아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실성한 여자를 강제로 뺏어 섞은 살 아닙니까? 나이나 가만두고 보자 할까니 얼토당토하는 말로 내 뒤통수 치러 왔나? 나가거라 이놈아야. 그래도 10년 만에 보는 처남이라고 선임맞이 하였지만 어이 고양음. 황 선생, 흥분하지 마시오. 내가 괜한 소리를 했다면 이렇게 사과를 드리죠. 어쩌다 옛 이야기가 나와서 그랬으니
용서하십시오. 지나고 보니 그게 어느 누구 탓할 일도 아닌 듯합니다. 황 선생 말씀대로 자영도 무슨 사상에 그렇게 미쳤던지 온 집안 다 쑥대밭되도록 했으니 죽어도 싸죠. 역사는 지나가고 죄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눈이 많이 길러주신다고 폭에 애를 쓰셨습니다. 이젠 더 이상 양심의 무거운 짐 다실 필요 없게 됐습니다. 제가 데려가도록 하죠. 자네가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상 싶어가 내가 딱 한마디만 더 할게. 만기는 자네 누님하고 나 사이에 태어난 아이다.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울타리 너머 대추나무 위에서 매미가 자지러질 듯이 울어대고 있었다. 기호는 모든 게 불분명했지만 그 사람이 만기형을 데리러 왔다는 것, 그리고 만기형에게는 다른 엄마가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하게 느낄 수가 있었다. 만기형이 그 후에 언제 얼만큼 자기의 어머니에 대해 알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자라나면서 어린이다운 독특한 감수성과 집안의 분위기와 무심한 어른들의 말투 속에서 어느 정도 형태를 잡은 것은 사실이었다.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만기형은 때때로 자기를 안고 숨이 끊어질 듯이 기침을 하면서 우는 어머니를 기억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정말 기억의 작용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유추된 상상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다만 만기형이 자라면서 보이지 않는 끈처럼 점차 어머니에 대한 운명적인 연결을 찾아간 것이 틀림없었다. 그것이 폐병이었다. 만기도 기침하네. 폐병이 영 나을 생각을 안 하네요. 어떡한데요? 어떡하긴. 약 사주면 된다. 아버지는 물론 필요한 조치래야 파스니 스트랩토마이신이니 아이나 같은 약 몇 병을 사다 주었을 뿐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버지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한다는 생각에서였지 결코 애정이 있어서 한 주의 깊은 조치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버지의 속 깊은 마음을 이해 못한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 후 아버지가 보인 무성이나 때때로 발작적으로 나타나는 만기형에 대한 행동이 적어도 기호에게 그렇게 느끼게 했다. 술이 진탕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면 버럭버럭 고함을 질러댔다. 만기야! 만기야! 네 애미 왔다! 이놈은 아버지도 왔노? 아버지 오셨습니까? 이놈은 내 새끼 아니다. 엉덩방아를 찧은 만기형은 그대로 가만히 있다가 슬슬 뒷구석으로 가서 섭게 울어대는 것이었다. 그 후 만기형의 약은 주로 어머니가 사서 붙여주었다. 만기형은 졸업하고 기호가 대학을 다니는 DC로 와서 신발 만드는 공장에 기술자로 취직을 했다. 기호는 만기형과 같이 방을 하나 얻어 자취를 시작했다. 기호로서는 애초에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한 곳에 살면서 형제지간에 따로 사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기로 마음먹었다. 만기형의 폐병에 관해서는 만기형 자신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 병이란 게 눈에 툭 드러나 보이는 것도 아니어서 곧 기호도 익숙해져 버렸다. 형, 뭐해? 아침, 닌 좀 더 자라. 만기형은 아침 일찍 일어나 단연간 숙달된 솜씨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었다. 저녁에는 같이 앉아 밥을 먹으면서 하루 중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나누고, 설거지가 끝나면 기호는 책상에서, 만기형은 방바닥에 배를 깔고 누워 책을 보곤 했다. 만기형은 기호의 기분을 맞추려고 주의를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형으로서 당연한 마음 씀씀이 같이 보였다. 한 번은 저녁을 먹고 옥상에 올라가서 하모니카를 부는데 기호도 그 곁에 앉아 있었다. 그때 문득 기호의 머릿속으로 옛날 고기 잡으러 가서 일어났던 일이 생각나서 이야기를 꺼냈다. 형, 5살 때 고기 잡던 일 생각나? 5살 때? 기억 안 나? 개울에서 고기 잡을 때 말이야. 내가 막 우겼잖아. 내가 잡은 고기도 아니면서 내가 잡았다고. 그랬었나? 그때 형이 그 애 막 때렸잖아. 형은 내가 억지 쓰는 거 알았으면서 왜 내 편 든 거야? 그야 내 동생이니까 그랬지. 너무나 쉬운 대답이어서 처음엔 기호도 김이 샜지만 차츰 그 대답만큼 확실한 대답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공장에 다니는 동안 비록 규칙적인 생활을 하긴 했지만 만기형의 기침은 눈에 띄게 늘어났고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기도 했다. 그와 비례하여 만기형의 담배도 늘어가서 기호가 아무리 충고를 해도 소용이 없었다. 담배 연기에 가려진 만기형의 얼굴은 마치 빠져나올 수 없는 틈 속에 갇혀있는 사람처럼 절망적으로 되어갔다. 나고자라고 이름 붙여진 늙은 거지의 사진처럼 결핵균은 만기형의 가슴보다 먼저 만기형의 머릿속을 갉아먹고 있었다. 드디어 공장에서도 만기형의 폐병을 눈치채고 충고 반, 강제 반으로 사표를 받아갔다. 다시 사랑 빈소에서 누군가의 불경 소리가 들렸다. 아이고, 아직 눈이 오는지 모르겠다. 눈 옵니다, 할머니. 네 아버지는 복을 타고난 사람이다. 가는 날에도 눈이 이렇게 밝게 내리는 걸 본게. 천수를 하셨다 아닙니까? 기골이 가당치 않았으니까네. 젊은 시절에 한창 총 울러매고 지리산이다 덕유산이다 할 때는 빨갱이. 삼촌. 만기형. 그래 하여간 다음이 큰 양반이었어. 만기형의 발작적인 기침이 다시 시작되자 병섭이는 문을 닫았고 다른 사람들도 처음처럼 입을 다물어 버렸다. 요새같이 약 좋은 시상 폐병은 아무것도 아니라 카더라. 약을 잘 먹고 어찌하든지 네 몸 하나 천금으로 알고 부신을 내야 쓴다. 알겠냐 만기야. 작은 할매, 내 병은 조상병이라서 오매 한을 풀어야 낫는 병입니다. 폰이야 적겠지. 그래도 죽으면 전부 공수래 공수가 아이가. 아이고 네 애비 원망하지 마라.
할 만큼은 했다. 내도 자식으로 내 할 일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하고 기호하고 병섭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 묘는 이장하랍니다. 내가 이 집에 있는 한 어메 귀신은 내가 모셔와야겠습니다. 정식으로 혼례를 안 치렀다 해도 내가 있는 한 어메 귀신은 이 집 귀신입니다. 그게야 내 병이 낫는 병입니다. 기호는 아무 말 없이 잠자코 듣기만 했다. 이왕에 아까 산을 내려오면서 모든 것을 만기형에게 양보하기로 결심한 터였다. 좋습니다, 형님. 뭐라? 네 시방 좋다 했나? 자, 만기 은혜를 너가 아버지가 부르지 않을 기가. 네. 형님 생각대로 하죠. 내일이라도 일꾼들 대서 어머님을 이장하죠. 근데요, 형님한테는 내가 꼭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한마디 뭐? 폐병이요. 유전병 아닙니다. 어머님 요 이장 끝나거든 요양소 들어가서 치료받도록 하세요, 좀. 지금 뭐라 카노? 네가 마음속에 섭섭한 게 있지? 말해봐라. 내가 주야로 콜록거리니까 병 퍼뜨릴까 겁이 나서 그러는 기지? 네 말해봐라. 우리 우매가 왜 죽었노? 내가 왜 살고 있노? 만기야, 와 그래 너? 참으라 마. 도대체 뭐가 우찌 댕기고? 눈이 벌떼처럼 내리고 있었다. 만기형은 확실히 병적이었다. 적어도 기호와 같이 디시에 살 때만 해도 저렇지 않았다. 병이 깊어가면서 모든 것이 뒤틀리고 꼬이고 맺혀진 것이었다. 그래서 운명의 끈을 과거의 비극에다 단단히 끌어매놓고 있는 것이었다. 기호는 대문 처마 밑에 서서 멀리 들판에 내리는 눈을 바라봤다. 만기형 말대로 기호의 가슴 속에 무슨 섭섭한 감정이 남아있는지도 몰랐다. 얼굴도 모르고 근본도 모르고 예도 치르지 않은 여자 묘를 냉큼 아버지 묘 곁에 쓴다는 것도 그렇거니와 살아계신 어머니의 장차 묘도 걱정이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면 그 여자에 대한 부정은 결국 만기형에 대한 부정과 다름이 없었다. 모두 만기형 뜻대로 해주자. 살아계신 어머니 묘는 차차 생각하지 뭐. 다들 모이거라. 유품 태울 끼다. 그때 안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유품을 불태운다는 것이었다. 고인 생전에 쓰던 물건과 옷가지들이 마당 가운데 눈을 쓸어버리고 모아 놓여졌다. 신발과 단장만 빈소 곁에 그대로 남겨두었다. 상제와 친척들이 가운데 놓고 빙 둘러섰다. 만기형도 대막대기를 짚고 나왔다. 누군가 석유를 담아오더니 눈이 쌓이고 있는 옷 위에다 끼얹었다. 성냥을 그어대자 불은 순식간에 마당을 환하게 밝혔다. 상제들의 울음소리가 개구리 울음처럼 왁자지껄 터져나왔다. 합성수지가 섞여있는 옷은 서로 기름이 되어주면서 거침없이 타들어갔다. 불길이 키높이까지 올라오자 모두 조금씩 뒤로 물러서지 않으면 안 됐다. 불 주위에 내리는 눈은 녹아서 형체도 없이 사라졌다.
니는 그만 들어가라. 만기야, 들어가라니까. 만기형의 기침이 다시 시작됐다. 작은 할머니가 만기형을 방으로 들어가라고 잡아당겼지만 만기형은 대막대기에 기대어 끊임없이 기침을 해댈 뿐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불길이 형의 야윈 얼굴을 빨갛게 물들였다. 등허리와 어깨에 눈이 녹아서 축축이 스며들었다. 성난 불길이 혓바닥처럼 삼켜 들어가는 아버지의 눈 익은 두루마기와 양복을 보면서 기호는 기도하는 것처럼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 것은 모두 가져가 버리세요. 이 땅에 아버지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기지 마세요. 이제 영영 돌아오지도 마세요. 아버지의 죄와 만기형의 폐병까지 몽땅 내불고 헐헐 떠나버리세요. 불길이 사위여가자 눈이 더욱 기세좋게 퍼붓기 시작했다. 깊은 강은 멀리 흐른다. 함께 하셨습니다. 김영현 작가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한국전쟁 그 기억을 또 한 번 또 보내면서 해마다 6월 25일이 되면 또 우리 민족의 비극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오늘 함께한 이 작품 깊은 강은 멀리 흐른다. 이 속에도 한국전쟁의 상처가 담겨 있습니다. 그 상처가 그러니까 한국전쟁을 직접 겪은 세대에서 지금의 자식들의 대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네. 거라고 봐도 될까요? 네. 네. 이 작품 이제 깊은 강 멀리 흐른다 제목 자체도요. 하나의 그 흐름이잖아요. 그 강이라는 것은 어떤 역사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품 서두에 이제 아버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 눈 오는 날 산에 네. 장사 지내드리는 그 장면부터 시작되는데 거기서부터 겪어나는 그 가족들의 갈등들, 아픔을 담아내려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세대가 이어지면서도 그것이 지워지지 않는 네. 그런 하나의 우리 민족의 아픔이랄까 이런 것을 제가 그리고 싶었어요. 네. 이 작품 속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이 작품 안에서 큰아들 만기는 자신의 친어머니, 그러니까 만기의 친어머니가 빨치산 대원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만기는 친어머니의 산소를 이장을 해서 지금의 이번에 돌아가신 아버지, 그러니까 빨치산 토벌대원이었던 아버지와 합장을 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선언을 합니다. 근데 만기가 어떤 심정으로 이런 선언을 하게 됐을까요? 어떻게 보자면 그 만기라는 그 한 인간의 그 탄생은 굉장히 모순적이죠. 그 어머니도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이념적으로 다른 어떤 대립적인 그인데 이제 그런 데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생이란 아니잖아요. 탄생한다는 자체는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잖아요. 역사라는 것이 어떻게 보자면 주어진 삶을 자기가 겪어내야 되는 것인데 만기로서는 이제 그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어머니의 죽음, 이제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와 그걸 통해서 어떤 하나로 이렇게 그 하나로 통합하고 싶어 화해하시고 싶은 그리고 자기의 어떤 존재 근거를
찾고 싶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합장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그 장례 문화에서 굉장히 그 독특한 부분인데 합장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자기 뿌리가 하나로 이렇게 합쳐지는 것에 대한 강렬한 어떤 소망이랄까 이런 것을 표현한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합장에 대해서 이제 만기도 고민을 하고 기호도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끝부분에 가면 기호가 만기 어머니와의 합장을 허락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이 합장을 허락한다는 것,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예. 이제 만기 형이 겪어 나가는 삶하고 기호가 이제 동생인데 동생이 겪어나가는 삶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만기 형은 이제 어떻게 보면 민초적이고 좀 무지랭이고 시골에서 농사 짓고 기호는 이제 또 서울에서 가서 공부도 하고 뭐 제 자신의 이야기도 좀 들어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좋은 대학에 나와가지고 또 학생운동에도 관여되고 네. 현대사를 일단 또 다른 현대사를 겪어 나가잖아요. 그 기호 입장에서 만기형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이 소설의 모티브인데, 이제 만기형의 그 어떻게 보면 억지수당인 그 합장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만기형의 그 상처, 만기형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현대사적인 아픔을 우리 가족 전체가 같이 하나 공유해야 된다. 네. 이제 그런 점에서 합장을 뭐 성인이라고 할 수는 없죠. 같은 형제니까 받아들이는 가족들이 다 받아들이는 그런 걸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라고요. 그런 결말로 끝을 맺으니까. 네. 김영현 작가의 작품을 참 좋아하는 독자들이 이 소식을 들었으면 어제 탈고를 했다라는 소식을 들어서 굉장히 반가워하실 텐데 저 역시 그렇고요. 앞으로도 작가님의 작품들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를 하고 있겠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깊은 강은 멀리 흐른다. 김영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지금까지 김영현 작가의 깊은 강은 멀리 흐른다 편이었습니다. 음악 김형진, 효과 안익수, 윤미원,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희, 제작 서승표, 진행의 아나운서 김경란이었습니다.